오늘 달려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한 2시간 안에 어떻게 끝낼지 사실 좀 난감하긴 한데, 하여튼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한마디로 표현한 가장 깔끔한 문장 중에 하나예요. 존 힐러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그래서 오늘 쭉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 추천 도서를 몇 개 적어봤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와인버그 이 책은 오래된 책이면서 아주 전설적인 명저예요. 전설적인 명저고, 혹시 그 물리 덕후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을 만한. 그리고 이 제임스 하틀의 그래비티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인데, 조금 쉬워요. 대학원생하고 학부생이 한 중간 정도 레벨이 될 것 같은, 또 재밌게 볼 만한. 션 캐롤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그러니까 리뷰 아티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이제 들어가면 PDF 파일을 그냥 직접 볼 수가 있어요. 나름 길지 않으면서 괜찮은 강의인데, 이제 앞부분에 미분기와 산수가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참고 읽으면은 뒷부분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선 등가 원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얘기를 했었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 운동하는 관성 좌표계들 사이에 어떤 관계였죠, 그죠? 그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가속 운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등속 운동은 속도의 변화가 없는데, 가속 운동은 속도가 변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속도가 변하면은 그럼 없던 힘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게 원운동인데, 원운동은 이게 그 돌아가는 속도가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더라도, 그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거는 크기와 방향을 함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더라도 방향이 계속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얘는 그 속도가 바뀌는 거예요. 벡터로서의 속도가 끊임없이 바뀌는 거라서 이건 가속 운동이고, 그래서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하죠. 이게 그러니까 관성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성력이 생기는 이유는 좌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좌표가 바뀌어서.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속도가 바뀌는 좌표계로 가면 없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정지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힘을 못 느낍니다. 정지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짜 힘 이런 얘기도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좌표계가 바뀌면서 가속 운동이 들어가면, 정지한 사람에 대해서 가속 운동이 들어가면 없던 힘이 생겨요. 그 등가 원리라는 게 뭐냐면은, 가속 운동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걸 제일 대표적인 예가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그러면 아래쪽으로 우리가 힘을 받죠. 내 몸무게가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많이 먹어서 체중이 뚱뚱해진 거를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올라가면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 몸무게가 무거워지는 걸 느끼는데, 그게 요거는 가속 때문에 생기는 관성력인데, 이거하고 밑에 갑자기 뭔가 무거운 천체가 있어가지고 얘가 내 몸을 땡기는 거하고, 그럼 요거는 중력이잖아. 이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등가 원리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내 몸이 갑자기 무거워졌어. 뭘 먹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게 엘리베이터가 위로 갑자기 올라가서 가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거워졌는지, 지구의 질량이 갑자기 무거워져서 내가 무거워졌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후자의 경우는 그럴 리는 없겠죠. 지구 질량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그래서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나 보다 하고 느끼는 거지만, 어쨌든 인 프린시플 과학적으로 이 둘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통찰이고, 물론 그 전에 마흐나 이런 사람들의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여러 철학자들, 과학자들 영향도 있었지만, 하여튼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처음 알아본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영화 인셉션에 보면, 인셉션 보셨나요? 디카프리오 주연의.
인셉션 보면은 꿈이 3단계로 나오잖아요. 1단계 꿈에 이렇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이제 트럭이 추락합니다. 그죠? 다리에서 강으로. 그러면은 이게 1단계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게 지금 자유낙하는 거잖아요. 자유낙하면 밑으로 가속을 받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고 그 관성력 받는 게 지구가 당기는 중력하고 똑같죠.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힘을 안 받아요. 무重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낙하할 때 무重력 상태가 된다는 게 사실은 등가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실제로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훈련을 할 때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자유낙하 시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떨어지는 한 몇십 분 동안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이렇게 트럭이 자유낙하니까 꿈의 2단계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둥둥 떠다니죠. 그죠? 그러니까 등가 원리를 가장 잘 구현한 영화. 근데 3단계 가면 또 멀쩡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싫어하는 보편성이 없잖아 이건. 그죠? 물리학자는 보편성을 항상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적용되는 원리가 2단계하고 3단계 사이에 적용이 안 돼. 이거는 별로 좋은 SF 영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항공모함에서 이제 함재기가 이륙을 할 때 이게 항공모함이 아무리 커도 활주로가 짧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띄울 때, 그리고 함재기가 이륙할 때 연료를 많이 쓰면 안 좋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날려주는 장치가 있잖아요. 항공모함에. 네? 그게 그 사출기라 그러죠. 증기 사출기, 증기 사출기. 그래서 니미츠급 항공모함이면은 한 10만 톤 정도 되는, 10만 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함재기가 한 80대에서 100대 정도 실을 수 있는, 하여튼 제일 큰 사이즈에 그 정도 되는 항공모함에는 증기 사출기가 한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카타풀트라고 하지. 카타풀트. 그러니까 새총 같은 거예요. 새총. 그걸로 이렇게 새총으로 비행기를 밀어줍니다. 밀어주는데 얼마나 밀어주냐면은 90m 날려서 시속 300km로 가속해요. 시속 300km면 KTX 속도죠. 100m도 안 가서 이 정도 속도로 가속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때 가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고전역학 할 때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있었죠. VF가 V0AT. 이거 다시 적분하면 이 이동 거리는 2분의 AT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가속시킨다 생각하면 V0는 0인 거고, 그럼 여기서 보면은 T가 이렇게 나오고, 이 T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동 거리가 그러니까 2A분의 VF 제곱이 돼요. 뭐 그냥 산수죠, 이거는. 그래서 이걸로 계산해 보면은 가속도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39m/s 제곱이에요. 중력 가속도가 9.8이잖아. 거의 중력의 4배 정도 된 가속도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속도를 받는 거지.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흔히 하는 얘기도 4G인 거죠, 4G. 전투기 조종사들이 보통 한 5G나 6G까지 버텨요. 공중전 할 때. 4G 정도면은 그렇게 센 가속도는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여튼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지금 앞으로 밀어주니까 이 관성력 때문에 뒤로 받는 관성력이, 그러니까 그 가속도가 39m/s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원래 중력이 9.8로 밑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조종사가 느끼는 그 관성력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비스듬하게. 그럼 이 각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 각도가 대략 76도가 나와요. 그래서 밤에, 깜깜한 밤에 전투기가 이렇게 출격을 하면은, 밤에는 뭐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엄청난 가속도로 싹 나가면은 조종사는 이게 지금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알아요. 이게 뒤로 가는 가속도 때문에. 지면은 여기인데 수면은 여기인데 여기 수면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럼 비행기가 이제 솟구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 자기도 모르게 기술을 앞으로 그러면은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관성력과 중력이 이퀴벌런트한 사례 중에 하나.
요새는 미군이 뭐 하냐면 이거 전기 사출기 대신에 레이저건을 써요. 레이저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레일건. 전자기 힘으로 이거를, 전자기 총을 만들어가지고, 레일건이라고 또 있어요. 보통 이렇게, 그 전투함에 보면은 대포를 쏘잖아요? 근데 그 대포가 화약으로 쏘는 거잖아. 화약으로 쏘는 거 말고 전자기 상호작용으로 뭐 전자기 유도 이런 걸 썼겠죠. 그걸로 이제 그 레일건 포를 날려요. 그게 사거리가 몇십 킬로인가 몇백 킬로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해요. 파괴력도 상당하고. 그 원리를 여기 사출기에다 적여가지고 이제는 보일러실 2개를 안 달고 그 레일건 형식으로 이제 비행기를 날리는 그런 카타풀트를 지금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 신형 항공모함에. 그러면은 항공모함에서 이제 사출기가 차지하는 부피가 줄어드니까 함재기를 더 많이 실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러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이 등가 원리를 잘 따져보면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중력이라는 힘이 왜 있느냐에 대해서 간접적인 설명을 이제 해줘요. 가속하는 좌표계에서는 관성 좌표계에는 없던 힘이 생기죠. 그죠? 지금 뭐 돌아가거나 뭐 갑자기 이렇게 날아가거나 하면은 정지하에 있는 사람은 느낄 수 없는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새로운 힘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거는 없던 힘이 생긴다는 거는 물리 법칙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 내가 항공모함에 가만히 서 있는 애하고 전투기 안에 있는 조종사가 느끼는 물리 법칙은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르잖아. 근데 그렇게 좌표 변환을 해도 그렇게 했을 때도 뭔가 양쪽이 뭔가 똑같은 물리적인 상황으로 기술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중력을 도입하면 되는 거야. 중력을. 갑자기 가속하는 엘리베이터 상황을 물리적으로 잘 기술하려면은 그 밑에다가 무거운 천체를 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중력이라는 게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Y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실마리를 주는 거지. 요런이 좌표계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러니까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는 바뀌어도 물리법칙이 같다는 거는 특수상대성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맥스웰 방정식이 바뀔 필요가 없고,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인데, 가속 운동을 하더라도 중력하고 관성력이 같다고 하면은, 그러면 좌표계를 바꾸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거기서는 새로운 중력이 있는 걸로 치면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여튼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은 가속 운동을 하는 좌표계가 있는데 가속 운동을 하면은 이 등가 원리 때문에 중력하고 똑같아 이게. 가속 운동은 중력으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페셜 relativity에서 봤듯이 뭔가 하여튼 좌표가 운동을 하면은 시간하고 공간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죠?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 간격이 늘어나고 길이가 짧아지고 이랬잖아요. 그거를 일반적인 상황에다 적용을 하면 이제 아인슈타인은 뭐 원판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막 그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접하는 시간과 공간의 모양이 아닐 거라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하면은 등속 운동일 때도 그렇게 막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가속 운동을 하면은 시공간이 당연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뒤틀릴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면은 지금 얘기해서 이 둘을 같다고 보면은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인 거예요. 중력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시공간이 뒤틀린 거다.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고 사실은 이게 다예요. 일반 상대론은.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 이론인 거예요. 가속 운동에 대한 가속하는 좌표계에 대한 상대성 이론인데 그게 결국엔 중력 이론이 되는 거예요. 등가 원리 때문에. 그리고 그 중력 이론은 또 다시 얘기하면은 기하학이 되는 거지. 뒤틀린 시공간에.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태양에 있으면 태양 주변의 시공간이 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2차원적인 비유인데, 그러니까 마치 이제 튼이 예를 드는 게 뭐 트램폴린 위에다가 뭐 볼링공 올려놓으면 이렇게 움푹 꺼지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지금 2차원적으로 묘사를 한 거지만 3차원 공간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 속에 있으니까 3차원 공간하고 시간이 그렇게 3차원적으로 휘는 거를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거를 보려면 4차원에 가서 봐야 되는데 우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걸 차원을 줄여가지고 이제 2차원의 시공간이 이런 식으로 굽을 거다라고 이제 유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 굽은 시공간의 그 최단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최단 경로를 이제 측지선이라고 그러죠. 제오데식.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중력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측지선은 뭐냐면은 최단 경로, 굽은 시공간에서 최단 경로. 그러니까 질량이 큰 놈이 있으면 주변의 시공간이 이렇게 뒤틀리고 주변에 있는 물체들은 그 뒤틀린 시공간을 따라서 거기에 최단 경로를 따라간다는 거. 당연히 이제 지구 주변의 시공간도 뒤틀리겠죠. 근데 그 정도는 뭐 태양보다는 미미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중력이 기하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한마디로 표현한. 그래서 중력은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게 왜 있느냐? 그러니까 뉴턴 역학에서는 뉴턴이 이제 만륜력을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력이라는 정체를 처음으로 인지를 한 중력이라는 게 있다, 자연에. 그러니까 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여기에 대해서 그 정체를 지목을 한 거죠. 화제에 대한 답을 준 거야. 중력이라는 놈이 있다. 그게 보편적이 돼서 유니버설 로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런 힘이 왜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다 그랬죠. 그냥 뉴턴의 만륜력의 법칙은 그냥 질량이 있는 두 물체가 있으면 즉시 서로를 느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 Y하고 하우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주고 있어요. 그 중력이라는 힘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등가 원리 때문에 가속 좌표계에서도 물리 법칙이 같으려면은 뭔가 중력 같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하우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뉴턴의 만륜력의 법칙은 그냥 원격 작용, 즉시 작용하는 원격 작용이에요. 그런데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즉시 작용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속도 제한에 걸려 있으니까. 그죠?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질량이 있으면 그 주변에 그 시공간의 요동을 일으켜서 그 시공간에 파동이 생긴다는 거지. 파동이 생겨서 그게 중력파를 만들고 이게 중력을 전파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태양의 질량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만륜력의 법칙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인지하는데 즉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즉시. 어? 시간 전혀 안 걸리고.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태양의 질량이 반으로 줄어들면 그 반으로 줄어든 여파가 시공간의 요동을 타고 지구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그 중력파가 전파해 나가는 속도는 광속이에요. 광속인데 그래서 8분 20초 정도가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시공간이 요동을 해서 중력의 실체가 뭐냐면 시공간의 요동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우의 문제가 뭐 나름 해결이 되는 거죠. 진짜로 시공간이 그렇게 출렁거리느냐, 이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그거는 뭐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한 가지 설명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설명이 될 뿐만 아니라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이제 잘 부합을 하는 그런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어쨌든 나름 그 진일보한 이론이 되는 거죠. 그 뭐 또 한 가지 뭐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가 사실은 뭐 좀 보게 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딱 방정식으로 만든 게 중력장 방정식이에요.
아인슈타인의. 그래서 중력장 방정식을 보려면 산수를 좀 해야 되는데 보통 컨벤션을 이제 그러니까 평평한 그냥 유클리드 같은 평평한 시공간의 그 매트릭을 이렇게 그냥 편의상 광속을 1로 두면은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게 시간 성분 제곱하고 공간 성분 제곱의 차이로 주어지는 이 양은 좌표 변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 그랬죠. 그죠? 이 조합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이게 시공간이 플랫할 때, 평평할 때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쓰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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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게 그냥 컨벤션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느 걸 써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이 경우에 요거를 이제 그 에타 뮤뉴라는 그 매트릭 텐서를 도입해 가지고 이거를 쓸 수 있다 그랬죠. 그 저번에 G 뮤뉴로 썼는데 특별히 평평한 시공간의 매트릭은 이것도 이제 관습상 에타 뮤뉴라고 많이 써요. 그러면 에타 뮤뉴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대각 원소가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시공간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평평한 시공간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리를 잴 때 시간과 공간이 있는 4차원에서 4차원적인 거리를 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거리를 재고 이렇게 4차원적으로 평평한 시공간이 민코프스키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시공간이 굽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평평한데 시간 차원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트릭이 이제 이건데 이게 뭔가 측정한다 이런 거잖아요. 매트릭 이게 이제 에타 뮤뉴를 매트릭 텐서라고 부르는데 이게 적절한 한국말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그러니까 뭐 계측 텐서라는 있고 계량 텐서라는 있고 측량 텐서 뭐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제가 엊그제 고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그냥 재기. 그냥 한국말로. 그 매트릭이 재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재기 텐서라고 그냥 한번 불러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변성이 중요한데 이 코베리언스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좌표 변환을 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덱스가 위에 붙은 벡터는 이런 식으로 프라임이 위로 가고 언프라임이 아래로 가는 이런 식의 좌표 변환을 한다고 했어요. 이거 이제 콘트라 베리언트라고 불렀는데 dx뮤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상응하는 코베리언트가 있는데 이거는 인덱스를 아래로 붙여가지고 그 코베리언트는 그 좌표 변환을 했을 때 프라임이 붙은 좌표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이거하고 똑같이 변환하는 게 이제 이런 놈이 있어요. 똑같은 미분 오퍼레이터인데 이걸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하고 그 변환이 다른 걸로 이렇게 다르게 잡은 이유가 이 둘을 이렇게 그 스칼라 곱을 했을 때 인덱스가 위에 있는 애하고 아래에 있는 애하고 스칼라 곱을 했을 때 그때는 이 좌표 변환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얘랑 프로덕트를 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다 없어지고 그냥 프라임이 붙은 거랑 언프라임이 붙은 거 똑같아지죠. 그죠? V알파가 V베타, 그러니까 V 프라임 알파, V 프라임 알파가 V베타, V베타 이런 식으로 좌표 변환을 해도 스칼라 곱을 한 양은 변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는 콘트라 베리언트 해야 되고 하나는 코베리언트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코베리언트하게 변하면 다른 놈은 그거하고 역으로 변해야 둘을 합쳤을 때 좌표 변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편하겠죠. 좌표 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물리법칙이 불변인 어떤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뭐 이런 수식의 디테일은 뭐 잘 모르셔도 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걸 생각했는지 좌표를 바꾸더라도 어떤 중요한 물리량은 변화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좌표를 바꾸었을 때 변하지 않는 물리량을 중심으로 우리가 자연을 기술하겠다. 그리고 방정식을 만들더라도 방정식의 모양이 변하지 않으면 또 좋은 거잖아. 우리가 정지한 좌표에서 쓴 방정식에 F는 MA가 있는데 이게 좌표를 바꿨다고 해가지고 F는 MA가 아니라 MA 제곱이 된다. 이러면 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쓸모있는 방정식은 아니겠죠. 좌표를 바꿨을 때 F는 MA라는 방정식이 좌표를 바꿨을 때 F 프라임이 M 프라임, A 프라임 이런 식으로 바뀌면 프라임이 붙어서 각각의 물리량들은 바뀌지만 그 물리량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정식 자체는 그 형태를 유지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되게 좋은 방정식이 될 거 아니야. 어느 좌표계에서나 똑같이 적용이 될 거니까. 그게 공변성이야. 코베리언스. 좌표를 바꾸더라도 모양이 유지가 되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확장한 게 텐서인데 벡터를 확장한 게 텐서예요. 인덱스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벡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분이 있는 양이죠. 텐서는 성분에 대해서 또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 인덱스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건데 그래서 얘도 보면은 이제 인덱스가 위에 붙을 수도 있고 밑에 붙을 수도 있어요. 위에 붙어 있는 놈들은 콘트라 베리언트하게 변하면 되고 위에 인덱스끼리 그래서 인덱스가 위에 있는 뮤하고 뉴를 보면 이게 뮤뉴가 변하는 방식은 콘트라 베리언트예요. 여기서처럼. 근데 인덱스가 아래 붙은 인덱스 알파에 대해서는 알파에 대한 좌표 변화는 보면은 코베리언트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늘어나도 하등에 뭐 그냥 벡터를 일반화한 것일 뿐이니까. 근데 이제 텐서가 이렇게 인덱스가 여러 개 붙은 텐서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그러니까 제너럴 코베리언스하게 변하는 거예요. 공변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게. 그럼 이런 양들로 뭔가 자연을 기술하면 이제 뭔가 편리하다 이거지. 좌표를 바꾸더라도 모양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미리 얘기하자면은 중력장 방정식은 텐서 방정식이에요. 코베리언스가 있는 텐서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좌표가 바뀌어도 그 방정식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투원 텐서 이렇게 위에 인덱스 2개 밑에 하나가 있다 이런 거고 인덱스의 총합을 랭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변 미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거 그 벡터 V 알파가 이제 프라임을 붙여서 좌표 변화하면 이런 식으로 콘트라 베리언트하게 변하는데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미분해서 이걸 써보면 좌표 변하는 걸 써보면은 그럼 이게 미분이 곱의 미분이죠. 앞에 미분 뒤에 거하고 앞에 거 뒤에 미분하고 그 풀었으면 이렇게 돼요.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모양은 지금 처음에 나오는 항은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항을 보면은 두 번째 나오는 항은 그러니까 이 모양하고 프라임이 붙지 않은 dv하고 dx하고 이거 dv 프라임 dx 프라임 보면은 뒤에 거는 뭔가 텐서처럼 변했어. 콘트라 베리언트하고 코베리언트하게 이게 지금 인덱스가 변했는데 이 앞에 있는 놈은 그게 아니죠. 지금 앞에서 봤던 변환식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놈이 인호모지니어스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공변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미분을. 그러니까 벡터가 있는데 벡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미분을 하면은 그냥 냅다 디뮤를 해버리면은 그 양 자체는 좌표 변환에 대해서 모양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벡터의 미분이 중요할 수가 있잖아. 그죠? 속도의 변화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속도나 가속도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미분할 때 이 미분을 그대로 쓰면은 별로 재미가 없다 이거지. 왜냐 좌표 변화를 했는데 이런 이상한 놈들이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라는 걸 도입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다가 디뮤에다가 이런 이상한 놈을 하나 붙여. 감마 누의 뮤 람다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람다 반복되는 인덱스는 아인슈타인 컨벤션 때문에 이제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복잡해지죠, 이러면. 그래서 얘를 이제 커넥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간 이유는 이렇게 썼을 때 여기 d뮤, v, 누 요렇게만 했으면 이 앞에 놈이 코베리언스가 없단 말이야. 여기서 봤더니 좌표 변화에서 이런 인호모지니어스한 항이 나오는데 이 놈을 없애주기 위해서 들어간 놈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델뮤, v누 자체는 이렇게 쓴 전체는 그냥 인덱스가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붙은 텐서처럼 그렇게 공변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감마를 이제 크리스토펠 기호라고 불러요.
이 감마를. 그 감마가 메트릭 텐서가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머리가 아프죠, 일단. 인덱스가 3개 붙었는데, 알파 뮤뉴가 있는데, 지금 베타는 여기서, 우변의 베타는 썸메이션이에요, 지금. 이거 잘 보면 어쨌든 매트릭이, G 뮤뉴라고 하는 매트릭이 주어지면은, 그 계산은 다 미분이잖아, 그죠? D뮤, D노. 미분인데 이제 인덱스를 쫓아가면서 더하기를 잘 해줘야 되지. 성분별로. 알파, 베타는, 알파, 베타 뮤뉴는 이제 0, 1, 2, 3. 뭐 시간 성분, 공간 성분이니까. 인덱스를 여기 맞춰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는 게 좀 지루하긴 해요. 지루하긴 해도 계산 자체는 이거는 미분을 알면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계산이에요. 이거 구하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정의된 크리스토펠 기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냐면은 미분의 공변성을 보완해주는 이제 그런 거를 뭐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놈이 이런 게 있는데 이 크리스토펠 기호는 보면은 인덱스가 위에 알파 하나 밑에 뮤뉴 2개가 붙었는데 이거는 그럼 1, 2 텐서냐 하면 얘는 또 텐서가 아니에요. 얘가 좌표 변환하는 걸 써보면은 상당히 복잡한데 어쨌든 이거 앞에 있는 항은 보면은 앞에 있는 항은 인덱스 알파에 대해서는 콘트라 베리언트하게 변하고 인덱스 뮤뉴 아래쪽 인덱스에 대해서는 코베리언트하게 변하니까 이 앞에 있는 항은 텐서처럼 변해. 근데 이 뒤에 있는 항은 이게 이제 인호모지니어스하게 이상한 놈이 들어와 있는 거죠. 얘 때문에 사실은 이 크리스토펠 기호 자체는 텐서가 아니에요. 텐서처럼 변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놈이 어쨌든 이게 시공간에 굽어 있는 정보를 담고 있어요. 얘가. 왜냐하면은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게 공변 미분이 그냥 D뮤만 썼을 때 왜 그게 좌표 변환에 대해서 공변성이 없냐 하면은 그게 그 공간이 굽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구분 정도를 보완해 주는 게 이 감마인데 얘가 보면은 이 정의에서 보듯이 시공간의 구분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는 애요, 얘가. 근데 어쨌든 이 자체는 텐서는 아니에요. 텐서는 아니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봤던 그 조합에 따르면 이 공변 미분은 그대로 이제 그 코베런스를 유지하면서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크리스토펠 기호가 어디에 중요하냐면 얘가 측지선 방정식에 들어가요. 얘가. 이거는 사실은 크리스토펠 기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뭐 다를 수가 있어요. 아예 여기서 크리스토펠 기호를 먼저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측지선 방정식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최단 경로를 나타내는 경로인데 이게 그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여기 이제 감마, 뮤, 알파, 베타가 앞에서 봤던 크리스토펠 기호인데 이걸 잘 보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얘가 뭐냐면 이 D타워는 뭐냐면 정지한 애가 가속하지도 않고 그냥 정지해 있는 사람의 그 시간, 그 고유 시간이라고 그랬죠. 프라퍼 타임. 걔가 재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건 어쨌든 앞에 있는 거는 보면은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2번 묘니까 얘는 가속도죠, 가속도. 가속도인데, 그러니까 이 감마가 붙은 이 두 번째 항이 그 가속도에 의한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0이 아닌 가속도를 주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시공간의 공률이 가속도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분 시공간을 지나갈 때, 굽어 있는 시공간에 최단 경로를 따라갈 때는 그 굽어 있는 정도가 운동하는 애한테 관성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관성력으로. 얘가. 그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 크리스토펠 기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펠 기호가 어쨌든 이게 시공간의 구분 정보를 담고 있다. 뭐 나중에 수학적인 디테일은 뭐 여러분들한테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물리적인 의미가 뭔가 구분 정보를 담고 있지만 그게 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공변 텐서는 아니라서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러면 공변 텐서가 뭐냐? 그 대표적인 게 리만 공률 텐서예요. 이게 크리스토펠 기호인데
여기서 리만 텐서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더 복잡해졌죠, 지금. 그죠? 인덱스가 지금 4개가 붙은 게 이걸 리만 텐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물리학과 대학원에 가도 안 배우는 내용을 여러분이 듣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죠? 이 따뜻한 봄날에. 그러니까 수학적인 디테일은 우리에게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의미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곡률의 정보를 담고 있는 수학적인 양 중에 크리스토펠 기호라고 있는데 얘는 텐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놈을 가지고 우리가 텐서를 만들 수가 있어. 곡률의 시공간에 정보를 담고 있는. 그게 리만 텐서예요. 당연히 이제 평평한 유클리드 기하학이 아닌 굽어있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만든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리만이고, 그게 19세기 이렇게 와야 이제 다 이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최근에 나온 것들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리만도 있고, 그 전에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쭉 성과를 모아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 사실 수학적인 성과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좀 운이 좋았던 면이 있어요. 자기가 중력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구분 시공간의 기하학으로 주어지는데 구분 기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이미 당대 사람들이 자기보다 조금 앞선 사람이 다 만들어 놨거든. 그 중에 하나가 리만 텐서라는 거예요. 리만 텐서. 그래서 이 리만 텐서는 뭐냐면 이게 평행 운송이랑 패러렐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공간이 얼마나 굽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예를 드는 게 이제 구 표면에서 지구본을 생각을 해봐요. 지구본에서 접선 방향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적도에 대한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나 생각을 하면은 이게 적도 방향으로 90도 평행하게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다시 북극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다시 좌우선을 따라서 적도로 내려. 그러면 이 화살표가 같지가 않아요. 처음 출발했을 때. 처음 출발할 때는 동쪽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적도로 갔다가 북극으로 갔다가 다시 적도로 내려오면은 이게 북쪽을 가리키게 돼요. 이게 패러렐 트랜스포트예요. 그러니까 공간의 접평면을 생각하고 거기서 정의된 어떤 벡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지. 그렇게 벡터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시공간 구면 자체가 굽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일반화시킨 게 이제 이런 거란 거지. 이렇게 간 거하고 이렇게 간 거하고 이렇게 어떤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보낸 거나 이렇게 보낸 거나 이 경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평평하면 0이 돼야 되는데 그 달라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리만 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구분 표면에 대한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거란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리만 텐서가 끝이 아니고 이제 중력장 방정식까지 가려면은 조금 더 가야 되는데 리만 텐서를 가지고 리치 텐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리만 텐서의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인덱스를 이렇게 썸메이션을 하면은 그러면은 R 뮤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걸 리치 텐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리치 스칼라라고 하는 양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리치 텐서의 인덱스 두 개를 다시 이렇게 썸메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의 조합이, 그러니까 이 리치 스칼라는 이 자체가 어떤 곡률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데, 요것의 조합이 이제 아인슈타인 텐서로 이렇게 주어져요. G 뮤뉴라고. 그래서 이놈이 R 뮤뉴 마이너스 2분의 1 R의 G 뮤뉴. 그러니까 R 뮤뉴 리치 텐서고,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리치 스칼라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뭐였어요? 크리스토펠 기호부터 했죠. 크리스토펠 기호는 또 뭐냐면 어쨌든 매트릭이 주어지면 제기 G 뮤뉴가 주어지면 그거를 적당히 미분해서 조합을 하면은 크리스토펠 기호가 나와.
근데 걔는 텐서가 아니야.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그 시공간의 기하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대표적인 텐서가 뭐냐면 리만 텐서예요. 그 리만 텐서로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텐서 중에 이제 리치 텐서가 있고, 그 리치 텐서와 리치 스칼라, 그것과 연동된 리치 스칼라를 잘 조합하면은 아인슈타인 텐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게 GMU 딱 대입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다 구해줘요, 이거를. 그래서 스테펠 기호 다 심볼릭하게 다 구해주고, 뭐 리치 텐서 성분별로 다 나오고, 뭐 리치 스칼라 값도 다 그냥 구해줘,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인덱스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 계산은 그냥 미분 2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 카페에서 봤지만은 정의를 보면은 크리스펠 기호는 G 미뉴에 대해서 한 번 미분이고, 리만 텐서는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분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인프린시플, 인덱스만 잘 따라가면, 인덱스를 쫓아가는 게 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중요한 양이 이 아인슈타인 텐서로 주어지는 이 양이에요. R 미뉴 마이너스 2분의 R의 G 미뉴. 그러면은 중력점 방정식이 뭐냐면은, 중력점 방정식은 이거예요. G 미뉴가 8파이 G T 미뉴다.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중력점 방정식, 필드 이퀘이션이라고 보통 부르고, 또 그냥 흔히 줄여서 그냥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보통 밖에 나가서 아인슈타인 방정식 하면 2는 MC 제곱인데, 근데 대부분 이제 또 이론 물리하는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방정식 하면 이 방정식을 얘기를 해요. 이건 대부분 처음 보시죠? 네. 좋은 구경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중력점 방정식이 완성된 게 언제냐면 1915년 11월 25일이에요. 올해가 2014년이잖아. 아직 100년이 안 됐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우변의 T 뮤뉴는 뭐냐면, 이거 이제 에너지 모멘텀 텐서라고 부르는 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개수로 붙어 있는 G는 뉴턴 상수예요. 뉴턴의 만륜력의 법칙이 들어가는 그 G. 그래서 이 방정식 의미가 뭐냐면, 여기 좌변의 G 뮤뉴는 아인슈타인 텐서인데, 이게 뭐 리치 텐서하고 리치 스칼라 하여튼 시공간의 굴곡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G 뮤뉴가. 그죠? 좌변은 순전히 기하학이에요. 기하학. 구분 시공간에 대한 기하학에 대한 정보고, 우변의 T 뮤뉴는 이게 에너지 모멘텀 텐서니까 어떤 에너지가 시공간에 어떻게 분포해 있는가라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에 에너지가 퍼져 있으면은, 그럼 시공간이 거기에 따라서 굽어버린다. 그게 이 방정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존 힐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matter tells space-time how to curve가 이제 여기 이게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G 미뉴가 이제 정해지는 거고, 그러면은 그렇게 구분 시공간을 따라서 주변의 물체들은 그 구분 시공간의 최단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 그게 측지선 방정식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장이죠. 그래서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야. 얘를 푸는 건 쉽지가, 이 방정식을 푸는 건 쉽지가 않아요. 봤듯이 이게 일단 G 뮤뉴가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 있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좌변의 G 뮤뉴가 시공간에 굽어 있는 정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물리에서 완전히 다이나믹 베리어블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뉴턴의 고전적인 역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냥 시공간은 자연의 붙박이로 있던 건데, 이 방정식은 보면은 지금 시공간이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이것의 이론적 구조를 보면은,
시공간에 에너지가 퍼져 있으면 그럼 그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8파이지 T뮤를 어쨌든 표현이 돼요. 이거를 뭐 표현하는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물리적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T뮤가 정해지면은 그럼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따라서 이렇게 G뮤하고 연결이 되죠. 이 두 개 같은 게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면은 그러면은 이 G뮤를 통해서 시공간의 구조가 결정이 돼. 그게 이제 말하자면 G뮤, 매트릭 텐서 G뮤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형태가 완벽하게. 그럼 G뮤가 정해진다는 건 우리가 주어진 시공간에서 4차원 시공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재는지가 정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은 시공간이 구분에 대한, 어떻게 구분했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해지면 그 구분 시공간의 최단 경로를 따라서 뭔가 피직스가 일어난다는 거지. 이게 일반 상도론의 이론적인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측지선 방정식으로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럼 새로운 어떤 중력 이론인데 이게 그러면은 뉴턴 역학의 극한으로 갔을 때 그럼 이 중력 이론이 어떻게 될 거냐? 뉴턴의 만류력하고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의 클래시컬 리밋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물리하는 사람들은 클래시컬 리밋이라고 쓰면은 이게 이제 고전적인 극한이라고 있는데 인문계 하는 사람들 이걸 보고 계급적 한계라 그래. 상당히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고전적인 극한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난 렐러티비스틱 한 거니까 일단 속도가 느려, 그죠? 광속에 빨리 가면은, 광속에 근접해서 가면은 상대론적 효과가 세지는데 그게 없는 상황, 고전적인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일단 천천히 움직여야 돼, 물체가. 그래서 이 고전적인 속도, 공간 성분에 대한 시간 미분, 이 고전적인 속도가 굉장히 일단 양이 작을 거고, 그 중력이 약해요. 중력이 약하고, 그래서 이 매트릭 텐서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플랫한, 평평한 시공간에다가 약간의 퍼터베이션이 있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H 뮤의 값은 굉장히 1보다 작은, 아주 작은 퍼터베이션이 있는 걸로. 그리고 중력이 이제 시간에 대해서 그 변화가 없는, 이런 게 고전적인 극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중력 이론에. 그럼 이런 조건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바뀔 거냐. 요거를 추적을 해보면은 일단 측지선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여기다가 이 조건들을 다 때려 넣어요. 이 고전적인 극한에 해당하는 이 조건을 다 때려 넣어서 이게 지금 성분이 지금 이게 뮤가 있는데 이 뮤가 0, 1, 2, 3니까 그 각각 성분별로 다 써보면은 요런 식을 얻어요. 이런 식을. 그러니까 측지선 방정식의 고전적인 극한. 고전적인 극한이 이거예요. 그럼 이거 보면은 좌변은 뭐 이게 가속도죠, 가속도. 위치에 대한 시간의 2번 미분이니까. 가속도가 나오고 우변은 지금 보면 스몰 h의 공간 미분이 나와요. 공간 미분. 대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스몰 h는 뭐 여기서 온 거지. 그러니까 중력이 약한데, 그러니까 평평한 시공간에서 약간 굽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스몰 h가. 어? 그것의 공간에 대한 어떤 변화죠. 그러니까 공간이 굽어 있는 정도가 물체의 움직임에 가속도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고전적인 극한에서 이 식을 써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H00, 그 매트릭 텐서의 00 성분의 공간 미분이 가속도로 들어간다. 이게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결론인데. 어쨌든 이게 중력 가속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뉴턴 역학할 때 이런 거, 이게 만류력의 법칙이죠. 라지 M과 스몰 M이 있을 때 그 힘은 질량의 곱에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그러면 이거를 기술한 방법 중에 하나가 스칼라 포텐셜을 도입하는 거였어요. 그죠? 포텐셜이 뭐냐면 이거를 이제 적분한 거죠. 적분한 건데 그걸 이제 단위 질량당으로 나눈 게 스칼라 포텐셜이고 이거를 파이 R로 정의를 했는데 이놈인
그러니까 라지 M에 의해서 단위 질량이 갖는 포텐셜 에너지고, 요거를 달리 표현하면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스몰 M이 갖는 가속도지, 이게. 힘을 스몰 M으로 나눴으니까 단위 질량이 갖는 힘이니까 이거는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가, 이 만류력에 대한 중력 가속도가 스케일러 포텐셜의 그레이디언트로 주어진다. 이게 고전역학에서 했던 결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보면 하여튼 가속도가 스칼라 포텐셜의 공간 미분이다. 그죠? 요게 이제 고전적인 뉴턴 역학을 기술하는 수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파이에 대해서 두 번 공간 미분한 것이 이런 식으로 4파이 제로로 주어진다.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포인트는 요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앞에서 특지선 방정식의 고전적인 극한의 결과가 이거였죠. 가속도가 H00의 공간 미분으로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얘하고 비교하면 이게 지금 같다는 거잖아. 그죠? 이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굽은 것 때문에 생긴 가속도고, 이거는 고전적인 중력에 의한 가속도니까 이 둘이 같아야 되죠. 이 둘이 같은데 보면 미분한 파이하고 2분의 미분한 H가 같으니까, 결국은 이게 스몰 H0가 마이너스 2파이예요, 이거 보면. 물론 상수가 붙겠지. 미분이 같으니까. 상수가 붙는데 그 상수는 해보면 제로야, 어쨌든. 상수는 제로고, 중요한 게 이 스몰 H00, 그러니까 구분 시공간의 시간 성분, 00 성분이 고전적인 뉴턴 역학에서의 스케일러 포텐셜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2배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전체 G00 성분은 이제 에타 00, H00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G00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냐면 플랫하다는 거야, 시공간이. 플랫한 건데, 플랫한 거에서 조금 이렇게 굽어 있는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실제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에 때려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인슈타인 중력 방정식이죠. G 미뉴가 T 미뉴인데 그 상수를 그냥 카파로 넣은 거예요. 8파이G를. 그러니까 이 카파가 8파이G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카파라고 놓고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고전적인 극한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00 컴포넌트예요, 이렇게. 00 컴포넌트만 써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리치 텐서 R00하고 리치 스케일러 R은 그냥 산수로 계산을 하면 쉽게 나와요. 쉽게 나오는데 그 결과만 적으면 이렇게 돼요. G00에 대한 2번 미분이 되고, 리치 스칼라는 R00의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G00는 앞에서 봤듯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T00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질량 밀도에 해당해요. 중력을 주는 질량 밀도. 그래서 이거를 다 때려놓고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좌변이 G00가 이게 2배의 R00가 돼서 이게 지금 2배의, 그럼 지금 이거죠. 지금 이게 보면 G00를 2번 미분한 거예요, 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라플라시안이 들어가 있고, 근데 G00는 지금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런 상수니까 미분화 없어지고, 파이에 대한 스케일러 포텐셜에 대한 라플라시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변은 지금 카파의 로가 되고, 이게 지금 아인슈타인 방정식, 그러니까 이 결과는 뭐냐면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고전적인 극한에서 풀어본 거예요. 고전적인 극한에서 풀어본 건데,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 파이라고 하는 스케일러 포텐셜은 라플라시안이 4파이0가 되는 요게 만류력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만류력의 법칙을 고급스럽게 쓰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랑 같다는 거잖아. 같아야 될 것 같잖아. 여러분이 중력 방정식 중력 이론 새로 만들었어요. 시공간의 곡률로. 새로 만들었는데 이놈을 고전적인 극한을 취해보니까 그 결과가 뉴턴 결과하고 같아야 되겠죠. 같게 만들고 싶겠지. 여러분이, 왜냐하면 뉴턴 역학이 200년 동안 성공적으로 설명을 잘해왔으니까. 내가 만든 새로운 이론을 고전적인 극한을 취하면은 그 결과가 리프로듀스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카파라는 상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8파이지로. 그래서 여기 새로운 중력 방정식인데 왜 뉴턴 상수가 들어가냐면은 이게 뉴턴 역학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거든요, 이게. 새로운 중력 이론에 뉴턴 상수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그냥 생각하면. 예? 시공간이 구분과랑 뉴턴 상수가 무슨 상관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새로운 중력 이론의 고전적인 극한인 뉴턴 역학을 이거를 지금 리프로듀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수가 8파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토마스 쿤 같은 사람이 과학혁명의 고조를 얘기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단절적인 어떤 과학의 발전을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사이에는 서로 공유하는 가치관이 없다. 그렇게 발전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공유하는 게 아주 중요하게 공유하는 점이 있어요. 이 뉴턴 상수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물리를 하는 사람들은 토머스 쿤의 그런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과학 자체를 이해하는데 참 요긴한, 미처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런 단절적인 변화에 대해, 단절적인 발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과학이 그냥 아무렇게나 발전해 온 건 아니라는 거고,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중력 방정식에 왜 뉴턴 상수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력장 방정식이 나오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인슈타인도. 일단 1907년부터 고민을 해서 그해 11월에 이제 등가올리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 12년 여름이 되면 중력하고 시공간이 이제 굴곡이라 이런 결론이 나오고 처음에 쓴 건 이런 식으로 썼어요. 감마뮤뉴, 카파티뮤인데 이 감마뮤뉴는 일반적인 그 랭크2의 공변 텐서. 이것이 랭크2의 그러니까 이 정확한 모양은 뭔지 잘 모르지만은 이런 식으로 주어져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이게 1913년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놓고 시작을 했다가 이걸 가지고서 만류인력을 재현을 못했어요. 클래시컬 리밋에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포기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 새로운 이론이 만류인력을 리프로듀스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했었어요. 작용을 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2014년에 베를린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베를린으로 오면서 완전히 그 와이프하고는 밀레바 마리치하고는 이제 결별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무렵에 이제 공변성에 중점을 두고서 이제 그 리치 텐설 도입에서 이렇게 거의 완성된 형태로서 이게 1915년 무렵인데 요렇게만 써놓으면 이게 수학적으로 이제 에너지 보존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그 새로운 항이, 이 항이 들어간 게 에너지 보존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리치 스칼라가 들어가서 에너지 보존 문제가 해결이 된 게 1915년 11월 25일자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렵에는 밀레바 마리치하고 완전히 거의 뭐 결별하고 살던 때라, 그러니까 밀레바 마리치가 굉장히 세르비아 출신의 수재의 여자였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줬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맞는지 틀리는지 어느 정도 기회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서로 떨어져 있었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서. 그리고 그 1910년 11월 달에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 한 달에 5개 써요, 5개. 11월 4일자 논문이지, 이런 거고. 이제 여기 이거하고 그 다음 나온 게 뭐 제목이 이런데 이게 거기에 대한 보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그 리치 스칼라가 없는 거, R 뮤뉴는 카파 T 뮤뉴 이런 식으로 된 것만 써요. 그 형태로만. 그리고 15일이고, 그 다음에 18일자 논문이 이게 중요한데, 수성의 근일점 운동에 대한 일반 상대적 설명. 요 논문은 중력장 방정식이 완성되기 직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완성되지 않은 방정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다행히도.
그래서 이걸로 해결을 하고 이게 11월 18일자 논문이고 일주일 뒤에 25일자 논문에 이제 그 이런 이름으로 중력의 장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논문이 나오고 여기서 그 완벽한 형태로 아까 보셨던 그런 식의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성의 그릴점이 되면 곧 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곧 이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긴 할 테고 그래서 그 무렵에 이거 한참 일반 상대성 이론 개발할 때 그 그로스만이라는 자기 친구 대학 다닐 때 자기가 노트를 빌려보고 했던 그 친구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고 존 모펠트라는 또 유명한 물리학자한테 보낸 편지 중에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수학에 대해 엄청난 경의를 갖게 되었고 참 내가 무식해서 수학은 다 사치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또 고생 많이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중력 이론 새로 만드는 것에 비하면은 원래 특수상대성 이론은 애들 장난에 불과했던 것 같다. 굉장히 이때는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힘들었던 시기에 썼던 내용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검증을 했고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